자,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죠. 자, 3과목 데이터 분석은 1과목과 2과목처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용들이 너무 아주 넓죠. 자, 그래서 우리 3과목 데이터 분석 파트 6장, 7장, 8장 교재에서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한번 예상되는 출제 포인트 하나씩 뽑아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기출문제도 풀어보게 되고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파트 서로 비슷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6장의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 편입니다. 전체 출제 가중치는 두 문항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6장은 출제 가중치가 적지만 24년도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상되는 출제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R 기초 파트입니다. 우리 해당되는 상자 그림이 출제 포인트이죠. 상자 그림을 통해서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자 그림을 다섯 수치 요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상한값과 하한값 산수 문제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범주형 간의 상자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가능하죠. 자, 히스토그램은 X축이 계급 구간값입니다. 구간이 폭이 좁다는 건 연산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죠. 이런 해석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다음 두 번째, 자, 데이터의 비대칭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을 외도라 하게 되죠. 또한 이와 같은 오른쪽 꼬리 분포를 갖고 있을 때 중앙값과 평균값의 크기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알기초의 데이터 형태, 벡터, 행렬,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가 출제가 안 된 지가 꽤 오래됐죠. 한 가지 포인트만 알고 갑시다. 행렬과 벡터는 한 가지 타입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프레임과 리스트는 문자, 숫자, 논리값을 다 표현할 수가 있죠. 이 포인트만 구분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데이터 마트 편입니다. 우리는 리쉐이프 패키지와 해당되는 플라이R 패키지를 통해서 데이터, DW는 데이터를 더 가공시켜서 DM에 저장할 수가 있죠. 물론 리쉐이프과 플라이R을 물어본 지도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출제가 안 된지요. 자, 리쉐이프에서는 멜트라는 함수, 캐스트 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멜트만 알고 가도록 하죠. 실제 데이터 분석할 때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롱 열변수가 너무 많게 되면 우리는 데이터 분석하기 어려워요. 그걸 반대로 긴 형태, 롱 포맷으로 바꿔주는 역할, 데이터 구조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멜트죠. 자, 플라이R은 정의만 물어보게 됩니다. 꼭 정의만 기록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 파트의 출제 가중치는 바로 결집값 처리에 있습니다. 결집값이라는 건 누락되어 있는 값이죠. 이런 결집값이 있으면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특정 값으로 대치 또는 대체를 하게 되고 하나의 값으로 대체하는 걸 단순 대치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걸 다중 대치라 합니다. 단순 대치에는 완전 분석법 또는 최빈값 또는 평균값, 중앙값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확률 대치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회귀도 대치할 수 있죠. 정의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포인트, 만약에 해당되는 값이 범주형일 경우에는 어떤 값이 가장 우선적 대치 방법일까요? 바로 최빈값 가지고 하게 됩니다. 단수 확률 대치는요, 무작위로 해서 대치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립니다. 회귀는요, 결집값을 빼고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런 원인과 결과 변수로 만들어서 그 값을 이용해서 대치하는 방법입니다. 완전 분석법은요, 하나라도 행값이 있으면 삭제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출제 포인트별로 정리하도록 하죠. 가장 출제 가중치가 높은 건 서머리 함수입니다.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죠. 만약에 해당되는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집단별, frequency, 도수로 출력하게 됩니다. 그 도수를 다 더하게 되면 데이터 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수치형 데이터는 최소값, 최대값, 1, 4분위, 3, 4분위 수, 중앙값과 평균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도 평균값, 중앙값 크기를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꼬리 분포인지 왼쪽 꼬리 분포인지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가중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상값 검색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상값 검색 무조건 제거하고 분석한다는 오답 보기입니다. 여러 번 출제가 됐죠. 이상값을 검색하는 거 상자 그림도 가능하지만 이 SD 알고리즘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SD 알고리즘은 한 변수로 이용해서 이상값을 검색하는 건데 해당되는 평균에서 좌우로 표준편차 3배만큼 벌어지게 되는 걸 이상값으로 판단하게 되죠. 자, 6장의 R 기초와 데이터 마트는 두 문항이 출제된다 했습니다. 상자 그림, 히스토그램의 해석.
데이터의 비대칭도, 그 다음에 결측값의 단순 대치법의 정의, 마지막 서머리 함수의 해석이 출제 포인트고 여기에서 두 문항 출제를 예상해 봅니다. 자, 7장의 통계 분석 파트로 넘어갔습니다. 통계 분석은 전체적으로 30문항 중에서 12문항에서 13문항 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번, 2번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가 있죠. 그 중에 층화 추출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 자료의 척도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절대 0점을 물어보는 문제, 사례를 보여주고 우리 서열 척도인지를 확인하는 문제, 행정구역을 보여주고 명목 척도인지 구분하는 문제, 가장 많은 정보력을 갖고 있는 비율 척도를 물어보는 문제 외에는 출제되지가 않죠. 하지만 확률적 표본 추출 4가지와 자료의 척도는 절대 틀려서 안 되는 거고요. 매 회차별로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또는 같이 출제되는 경우도 24년도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교집합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의 관점에 있습니다. 독립일 때, 종속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해당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설명드리도록 하죠. 이 조건부 확률의 확장이 바로 베이지안 정리입니다. 조건부 확률만 잘 확인만 하면 베이지안 정리도 우리 시험에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차시에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과 베이지안 정리는 따로 별도의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5번 문항 이산 확률의 기대값 구하는 공식 또는 계산 문제가 늘상 출제가 됐죠. 24년도에는 연속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처음 등장한 문제입니다. 자, 또 다른 문항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의 특징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거 기본적인 개념 작곡하죠. 자, 이산 확률 분포라는 것은 하나하나 셀 수 있는 형태이죠. 이항 분포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를 개념을 이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 주위에 발생하는 어떤 현상들이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분포를 알아야지 올바르게 특정 관측지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의 차이점을 알고 있는 게 출제 포인트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이 특징을 구분하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100%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 초기화 분포 같은 이산 확률 분포인데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 어떨 때 내가 이항 분포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 어떨 때 포화성 분포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연속 확률 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G 분포와 T 분포는 뭐와 차이가 있고 어떨 때 우리가 활용돼야 하는지, 특히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는 이 두 가지 분포를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카이-제곱 분포와 해당되는 F 분포는 어떨 때 이용하는지 아셔야 되고 카이-제곱 분포는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 때 이용되는 대표적인 비모스 분포일 때 활용되는 특징을 또 한번 갖고 있습니다. 자, 7번째는 중심극한 정리입니다. 여러분 표본 이론과 관련된 개념이고 이렇게 오답 보기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모집단일 분포가 가정하지 않습니다. 모집단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모집단이 정기 분포에만 한다. 오답 보기입니다. 또 다른 거. 중심극한 정리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관련된 개념입니다. 분산의 개념도 아니고 표준 편차에 대한 개념도 아닙니다. 두 가지 오답 보기 유의하도록 합니다. 자, 8번째는 구간 추정과 신뢰 수준의 의미입니다. 구간 추정, 신뢰 수준. 예를 들면 95% 신뢰 수준이라는 것은 방법의 정확도의 개념이지 결코 확률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강조드리죠. 또한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모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오류, 2종 오류, 그 다음에 검정력은 오류가 아니지만 개념 정의를 하도록 하죠. 또한 p-밸류 값과 유의 수준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7장 통계 분석입니다. 8장 정형 데이터 마이닝 파트에서는 출제 포인트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장 난 너무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은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별로 정리하시고 어떤 기출문제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모수와 비모수 검정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모수는 특정 분포임을 가정하게 되고 비모수임은 그런 가정 조건이 없죠. 비모수는 또 대부분 서열,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 따라서 모수는 평균 분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가 있죠. 하지만 비모수는 평균 분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오답 보기입니다. 체크하도록 하죠. 자, 7장의 기초통계 분석 파트로 넘어갑니다.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 쭉 등장하게 되는데 24년도 들어서 회귀 분석 가중치가 올라갔습니다. 예전에는 한 문항 등장할까 말까 했던 파트가 웬걸요? 두 문항씩 회차별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귀 분석의 가정 조건 선형성부터 시작해서 등분산성, 독립성 각각 주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포인트 확인하도록 합니다. 잔차 분석이요. 우리 잔차란 개념은 바로 관측치와 표본 회귀선의 차이의 개념이고 우리는 오차란 개념도 등장하게 되는데 오차는 모 회귀선과 잔차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집단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표본 회귀선과 관측치의 차이를 통해서 오차의 가정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잔차 분석에서 우리는 그림을 해석하는 문항이 등장하게 됩니다. 등분산성, 선형성 또는 독립성은 더빈-왓슨 통계량을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 다중회귀 분석을 R로 통해서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올바른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회귀 모형의 유의성과 개별 회귀의 유의성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구분하도록 하죠. 3번, 해석하는 문제, 2번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4번도 마찬가지예요. 최적 회귀 방정 시계는 전진 선택과 후진 제거가 있습니다. 이 개념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번에 나올 가중치가 좀 높습니다. 다중공속성이라는 것, 각각의 다중회귀 분석할 때 독립변수의 상관성이 높을 때 발생하는 것이죠. 개념 정의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떻게 우리 다중공속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까지 알도록 하고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 확인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다중회귀와 다항회귀는 다른 개념입니다. 다중회귀는 독립변수가 2개 이상, 다항회귀는 차수가 올라가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다중회귀는 선형성을 확인하는 거고 다항회귀는 이런 곡선, 비선형을 파악할 때 아주 효과적인 것이죠. 7번째,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를 통해서 결정 개수 값도 구하게 되고 F 통계량 값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산 분석표에 빈칸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블랭크를 채우는 거 대비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자, 7장 단별량 분석 파트로 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출제 포인트가 딱 떨어져 있습니다. 상관계수, 피어슨과 스피어만의 상관계수의 차이점을 물어보게 되죠. 또한 상관계수만 가지고 우리는 두 확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수 있다 하면 오답 체크합니다. 또한 우리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 공문사는 0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출제될 것입니다. 다차원 척도법 대표적인 차원 축소 방법입니다. 정의만 출제가 됩니다. 주소문 분석이요. 결과를 보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가 강력히 예상이 됩니다. 자, 우리 비록 짧은 시간에 요약을 하기 때문에 주성문 분석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적 부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에서는 주성분 수를 결정할 수 있는 3가지 기준 조건, 그 다음에 주성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이번 차시에 예상이 됩니다. 자, 시계열 파트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정상성 3가지 조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모형 식별 AR과 MA, AR, MA, R이만 모형은 식별하는 방법을 물어볼 수 있죠. 이동 평균법이라 한다면 우리 순환과 추세 변동만을 파악하는 거예요. 즉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고 추세와 순환 변동, 계절 변동 제거하고 확인하는 건데 반대로 설명하면 오답 보기입니다. 지수평활법은 최근 자리에 가중치를 두는 것이죠. 평균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오답입니다. 분해 시계열은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걸 잘못 표현하면 오답 체크해야만 하죠.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로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분이라는 것이 출제 가중치이고 로그 변환도 분산이 일정하지 않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되죠. 자, 8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데이터 마이닝의 기능 있습니다. 6가지가 있죠. 분류가 출제 가중치고 군집도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프로세스는 5개로 구분합니다. 프로세스 순서가 출제가 될 수 있고 데이터 가공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모형평가는 아주 가중치 중에 가중치죠. 우리 해당되는 혼동 행렬을 이용해서 특이도 또는 민감도 또는 정확도, F1값 또는 F베타의 올바른 설명이 출제 가중치입니다. 카파 통계량의 정의를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2문항은 보장되어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ROC가 하나의 퀘스천 마크가 붙게 됩니다. 24년도에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자, 이번에도 출제가 안 되는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ROC가 의미하는 X값과 Y값 또는 AUC의 면적이 1일 때
상의 모델이죠. 그때 x는 0이고 y는 1입니다. 이런 부분이 출제 포인트이죠. 이익도표와 향상도 곡선은 혼동 행렬과 ROC 커브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시험 문제에 등장할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한번 향상도 곡선의 정의 체크하도록 하죠. 자, 여섯 번째는 교차 검증입니다. 시험 문제 100% 출제가 됩니다. 그게 홀드아웃이 K폴류인지 부스트랩인지 어느 것이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 개념 중에 한 문항은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홀드아웃이 출제가 되면 가중치는 하가 되고요. K폴드와 부스트랩이 출제되면 난이도는 약간 상승했다 합니다. 특히 부스트랩, 우리 보건 랜덤 추출 방법입니다. 우리 한 번이라도 뽑힐 확률 63.2%고 한 번이라도 뽑히지 않을 확률은 36.8%입니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분리분석 여러분이 많은 시간보다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 인공신경망, 의사결정나무, 우리 앙상블 모형 네 가지가 주력 포인트입니다. 어느 특정 분석 기법에서 몰아서 출제가 되지 않고 한 기법마다 하나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징점을 잡아내는 것이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일반 회계 분석과 차이점을 물어봅니다. 두 번째, 자, 인공신경망에는 역전파 알고리즘을 쓰게 되죠. 이건 인공신경망에만 활용되는 겁니다. 활성화 함수의 종류, 역할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그모이드 함수와 소프트맥스 함수 구분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도 최근 24년도에 출력값의 범위가 출제 포인트이죠. 활성화 함수가 출력 범위를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의사결정나무의 불스도 측정 지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니지수, 산수 문제로 등장합니다. 엔트로피 지수가 처음으로 24년도에 수식이 등장했습니다. 포인트 확인하도록 하죠. 이와 같은 의사결정나무 타켓 변수가 분류인 경우, 이산형인 경우 또는 연속형인 경우에 따라서 분류나무와 회귀나무 구분하게 되고 해당되는 불스도 측정 지표가 서로 다릅니다. 2번 예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나무의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KD와 CART가 서로 특징을 구분하도록 하죠. KD는요, 다지분할을 하고 CART는 이진분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산형, 연속형일 때 쓰는 불순도 측정 지표가 서로 다릅니다. CART가 24년도에 등장했습니다. 의사결정나무의 특징, 대표적인 건 비모수적 모형이고 교우자격 효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 인공신경망과 혼용시켜 놓고 오답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앙상블 모형은 아주 가중치가 높아요. 그것이 배깅이 나올지 부스팅이 나올지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가 나올지 스태킹이 나올지 모릅니다. 이 특징 서로 차이점 구분하도록 하죠. 자, 군집 분석 파트는 우리 시험 문제 두 문항 내외 출제가 됩니다. 계층과 비계층의 차이점, K민지의 프로세스 순서, 혼합 분포 군집의 EM 알고리즘, 자기 조직화 지도와 인공신경망의 차이점이 출제 포인트입니다. 밀도 기반 군집, DB 스캔 알고리즘을 사용을 되고 밀도 기반 군집 DB 스캔은 군집수를 사전에 설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군집 분석은 비지도 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타당성 지표가 필요하고 그 세 가지가 실루엣 계수와 엘보 기법과 덴드로그램입니다. 덴드로그램 가지고 어떻게 군집수를 결정하냐고요? 가장 많이 사다리가 분기가 되는 지점에서 군집수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다음 파트는 연관 분석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처음으로 24년 마지막에 계산 문제가 등장했죠. 역시 이번에도 계산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지도, 신뢰도, 향상도 어떤 것이 등장할지 모르지만 향상도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향상도가 1일 때, 1보다 클 때, 작을 때 갖고 있는 의미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죠. 또한 연관규칙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여러분이 장점, 단점 아주 가중치가 높아요. 잘못 표현하는 오답 보기가 출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연관규칙의 알고리즘, 에이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차 패턴 분석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인과관계를 분석할 때 많이 참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1과목과 2과목처럼 3과목도 과정마다, 목차마다 어떤 출제 포인트 방향성을 갖고 접근하셔야지 기억에 남습니다. 막연하게 기출문제 많이 푼다 해서 여러분한테 시간적으로 아주 큰 효과가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에서 한 20%, 많게는 30%까지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는 기출문제일 뿐입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